네, 자 여야의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 충청권 표심 잡기에 분주하고 이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와 여야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재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리포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3법 벌금 원천 혹시 폐지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임대 기간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었는데 당사자의 기득권을 또 보호를 하면서 이 4년을 또 앞으로도 유지를 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을 좀 주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2년으로 돌아가되 그 시장의 혼란을 좀 줄이면서 자, 오늘 오전에 발표한 이제 공약입니다. 1호 공약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들으신 대로 윤 전 총장의 공약, 이 집 걱정 없애드리겠다. 이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현정 의원님 지금 보면은 뭐 대출을 풀고 종부세는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일단 공급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과세를 통해서 일단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지금도 지금 뭐 집값 상승이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거래량도 지금 대폭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 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낸 것은 일단 공급을 일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것 같아요. 지금 뭐 각 후보들이 전부 다 공급 확대 정책은 다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일단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즉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세제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기자들 질문에 나왔지만 임대차 3법을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임대차 3법이 물론 이 전세 기간은 보장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 전월세 물량을 상당히 이제 옥죄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겠다는 것. 특히 청년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서 이 청년들에게는 30만 호를 일단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제 처음에 주택을 할 때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이제 상향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자기 돈이 많이 없어도 일단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약? 근데 지금 여야 후보 모두 이 기본적으로 주택 공약은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골격은 똑같은데 세제를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 다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 하나를 좀 풀어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세제 전체를 이제 사실 손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종부세 이제 조국적으로 폐지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저는 여기서 그 임대차 3법 이 부분을 어떻게든 손봐야 된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 부정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월세는 일반 봉급쟁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월세라는 거는. 근데 전세가 없으니까 뭐 월세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법을 지금 갑자기 또 개정하면 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아까 몇 가지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제를 완화한다는 거. 또 요즘 보니까 대출을 너무 이제 갑자기 조이는 것 같아요. 워낙 유동량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조인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풀고 해서 아무튼 간에 현재의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주택 정책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 네. 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약은 다른 여야 주자나 별 차별성이 없으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동산 공약 외에도 어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 측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질문을 비틀고 딴소리를 한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재명 지사 공세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그렇죠. 저 공방 자체만으로 보면 뭐 한쪽에서는 내역을 공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러이러하게 위반했다고 하고 아예 그걸 자체를 얘기를 지적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그 법으로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물어서 떳떳하면 설마 이 연원차를 벌법을 해가면 갈 수는 없는데 아 이건 법에 어긋나니까 법에 없으니까 나 공개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개하면 되지 예. 이런 공방을 뭐하러 하는지 저는 피곤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이게 엄청난 무슨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휴가 가고 다니는 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내부에서는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조기 영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일찍 영입하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지도 관심이지만 요즘 윤 총장 캠프에서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이제 내일부터 후보자를 등록을 시작을 하죠. 네. 경선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아마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대결은 이제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뭐 이런 분들하고의 이제 아마 사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선의 어떤 고지를 너무 흠집을 나거나 또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못할 경우에 본선에서의 어떤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 일단 조기 대세론을 확정을 지어서 경선 고지를 쉽게 일단 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지금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지금 이제 각 전직 의원들 영입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일단 선거 상황은 좀 지휘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거는 뭐 신의 한 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그런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일단 지금 누구 한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나중에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예. 그 당의 어떤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맡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 한 후보의 일단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기에는 지금 본인도 상당히 좀 꺼리는 것 같고 아하. 아마 윤 후보 측에서는 뭐 그런 희망사항은 있겠지만 예.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현종 논설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제 지금 당장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느 한 후보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 후보의 입장에서 어느 한 후보의 캠프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된 어떤 기여하게 된 원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정책도 보수냐 진보냐의 정책을 떠나서 어떤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께 좀 다가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항상 합리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줄을 둘 게 아니라 본인이 예. 어떤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그거거든요. 준비 부족이 아닐까? 검찰총장만 했는데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거든요. 오늘 부동산 공약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그 공약들을 제시하고 또 이후의 공약들까지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그 공약에 대한 예. 검증까지 같이 거치는 것이 그게 곧 윤석열 전 총장의 본선 경쟁을 높여주는 것이지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금 당장 영입한다고 해서 본선 경쟁력에는 큰 의문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 주자죠.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거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배경이라기보다는 원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저 같은 좀 세대가 보기에는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세대들이 2030 세대인데 네. 그래서 이제 물론 20대가 아마 홍준표 의원 지지에 새로 지지하는 쪽에 주력군이 아닌가, 그리고 30대가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지금 대권 주자들이 어떠느냐 할 때 그 홍준표 의원이 뭐 옛날에는 맹말도 많이 하고 저도 비판을 많이 했으나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보수 진영이라든가 하여튼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저 사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태도를 정하지 않은 그 20대나 30대들도 이쪽으로 지지가 조금 붙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최근에 있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한 20대들이 그쪽으로 좀 몰려간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상승이 될지 또 이제 그 계속 이런 상승세가 유지될는지 그건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김종인 교수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홍준표 의원 오늘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규탄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사퇴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보셨는데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딱히 뭐 특별한 이유, 상승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 기대감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상당수가 일단 홍준표 이제 후보로 상당히 좀 몰려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지난 대선 때도 이제 후보를 했었고 또 보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03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이준석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간에 상당히 이제 어떤 격한 어떤 이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홍 후보 쪽으로 상당히 몰려간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일부는 사실은 좀 역선택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권 지지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앞으로 대결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 쪽으로 조금 역선택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역선택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뭐 홍 후보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확장성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분위기의 문제인데 이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강성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말이 거칠기도 하고 또 뭐 시원스럽기도 하고 기서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끔 보면 어떤 현안이나 쟁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당히 지지층이 강고한 면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다가가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후보인데 그런 정치인인데 최근에 보수 강성 이미지가 많이 완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 두둔한 발언이라든지 친화적인 발언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이제 보수 강성 이미지에서 좀 변화나 혁신이나 중도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이미지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20대가 워낙 좀 비판적이에요, 현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의외로 이제 20대나 30대가 좀 보수적인데 그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무응답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권자군에서 윤석열보다는 이제 이 홍준표한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권 교체에는 좀 오히려 유리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 20대 중에서 아직은 지지를 유보했던 그런 측이 좀 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토끼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홍준표 후보.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은 집토끼는 나중에 어차피 올 거니까 산토끼부터 잡자라는 게 중도층 확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우측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워낙 또 대선 출마도 했었고 아까 이현주 의원 말씀처럼 나름대로 상당히 지켜볼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든 게 몇 개 나타난 게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러면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2030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의 드물고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거나 또는 주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 같은 세대 말고 2030에게 이 말이 오히려 어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고보다도 이 국민의힘에서 좀 논리적으로 그만두라고 자꾸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2030 세대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얘기는
기존의 세대들이 보는 눈이 아닌가. 그리고 2030이 눈으로 볼 때는 다른 후보들은 반문 말고서는 특별하게 뭐 있는가 하라는 부분에서 다른 후보도 아닌 거,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준표 의원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공도 눈을 볼 때는 아니 저분은 반문 말고도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믹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저희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이 경선 투표가 오는 31일 시작을 됩니다. 이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거의 쫓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께서 지금 상황의 판세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판세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과거 1중에서 1강으로 같이 2강 구도를 이루면서 상당히 뚜렷한 약진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다시 최근에 좀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이 이제 첫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두 후보 다 몰입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충청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 경선이고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을 좀 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전술핵 재배치 공약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죠. 이 지사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야권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심각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은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은 뭐 포퓰리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보는 포퓰리즘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다른 거 포퓰리즘을 대면서 왜 안보 포퓰리즘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죠. 북한이 지금 아주 적게 잡아도 60개 이상의 지금 핵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국제기구와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무기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실제 이제 한국을 겨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는 지금 전술핵이 이미 철거돼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해구산이 이런 것들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야권주자들이 이 전술핵을 들여와야 된다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보면 전술핵에 배치될 경우에 일본의 어떤 핵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면 전술핵을 예전같이 다시 들여와서 실제 북핵에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우리가 그냥 미국의 해구산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그럼 뭘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본인의 어떤 대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술핵 안보 포퓰리즘 때문에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전술핵 배치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 포퓰리즘입니까? 그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건 아니고.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이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걸 거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술핵이 만약에 배치된다면 미국이 과연 바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핵을 이게 전략 핵은 아니지만 전술 핵이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가 북한에다 비핵화해라라는 명분 자체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구도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과연 북한이 지금 남북한의 문제라든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평화협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핵을 과연 포기할 것인가? 제가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뭐 제재를 완화하고 이렇게 동시적 단계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존을 담보하는 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잘 되지 않을 비핵화를 알면서도 계속 이런 상태 끌고 가야 되는 거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안보라는 건 이건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술핵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르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안보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남북 관계와 이 지금 핵을 둘러싼 문제거든요. 이게 또 다시 이제 여야 후보 간의 공방으로 가면 이거야말로 진영놀이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술핵 배치 여부를 둘러싼 건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야권 후보들이 무조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요 주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을 낳는 이 또 하나의 쟁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이 의혹입니다. 지난 27일 두 사람의 공방을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아니, 그건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글쎄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내용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수임료는 개인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논란이 일고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됐으면 대가 관계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3회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이하로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무료 변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말을 들으면 본인이 어떤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고 이유서가 왔고 그걸 한번 봐달라는 말을 듣고 봤는데 그 취지에 동참해서 자신도 이름을 올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변론을 한다거나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이유서에 대한 취지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이고 경기도 지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조의 관례는요 이런 걸 주로 도장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직 고위 법관들이 나와서 이런 서류를 검토해 주면 뭐 제가 알기로 그냥 한간에 수천에 수억 원 정도 도장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나 헌법재판관 출신들은 굉장히 고가의 도장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송두환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한번 검토해 줬다는 거. 이거 자체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임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수임을 하게 되면 일단 세금 관계를 내야 돼요. 본인들이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거를 무료로 세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세금 관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무료 변론이라는 게 실제 이제 우리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무료 변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변론이라는 그 서비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청탁금지법 이야기하고는 입법 취지에 보면 100만 원씩 1년에 300만 원 못 받게 한 바로 그 입법 취지와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30명이나 되는 변호인들을 구성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변호했다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송두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무료 변론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국민권익이라는 이런 데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 저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 국민의 윤희숙 의원을 향한 이 여권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무혐의가 나왔을 때 타임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문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의적으로 거짓 선동한 게 없고요.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 해명을 한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은 이승훈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 의원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라. 이재명 캠프에서는 누구라도 물고 늘어지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캠프에서 윤희숙 의원을 자극한 부분이 사실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정치적인 공격은 가능할 거라 봐요. 네. 특히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캠프 측에서도 좀 더 강하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윤희숙 의원이 어떤 사퇴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도덕성에 비춰봐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누차 얘기하고 있고 네. 자신의 부친도 불법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퇴를 한다는 것은 윤희숙 의원의 말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사퇴거든요. 서초 구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잘못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인이 어떤 도덕적인 부친의 도덕성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대신 사퇴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걸 갖다가 자꾸 다른 의원들과 싸움의 형식으로 나는 잘못 인정하고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 나오면 이재명 지사도 사퇴해라 이런 취지의 어떤 공격은 본인이 사퇴하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예. 굉장히 앗아가는 것이고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교수님은 다른 생각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하고 그 윤희숙 의원 간의 공방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체가 없는 걸 갖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 윤희숙 의원 거에서 객관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인정한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간의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투기적인 혐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 그건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첫째는 아니 아버지의 고만한 일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징계도 안 했는데 나 사표까지 내겠다고 하는 것이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잘 납득이 가겠는가. 그런데 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아직 수사기관에서 아직 수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재명 캠프를 비롯한 민주당은 아버지 문제와 윤희숙 문제에서 절대 부인하고 있는 거기를 이건 틀림없이 의혹이 있다고 하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KDI 관련해서. 그렇죠. KG하든 저처럼. 네. 아니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실체가 없는 걸 갖고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실체가 없는데 저렇게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봐서는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게. 네? 아버지의 제가 말씀드린 작다기보다는 남도 할 수 있고 지금 25명 중에서 11명이 농지법으로 위반돼 있는데 네. 그중에서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한 그런 농지법 위반이라면 위반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징계도 안 받고 있고 징계 받아도 난 통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사표까지 냈다. 이걸 어떻게 잘 쉽게 납득이 가겠는가. 예. 근데 또 그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는 그걸 바로 문제 삼아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 예. 사표 낸 사람은 더 아니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사표를 낸 건 사실은 톡딱 이런 거 아니까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무 책임질 거 없는 걸 무슨 증거도 없는데 민주당은 저렇게 특히 이재명 캠프는 공격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하다고 할까? 그렇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이 잘했다든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또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은 사퇴가 어쨌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선 주자들은 KDI의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퇴가 실제로 위원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지 좀 여쭤보고 뭐 싶습니다. 저런 식이면 대한민국 전부 다 수사해야죠. 네. 지금 KDI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KDI의 그런 예타 면제, KDI가 예타 면제를 심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KDI 직원들 다 해야죠, 그러면. 그럼 LH 직원들 다 지난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근거가 나오면 할 수가 있죠. LH 사태 예. 같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근거가 나온다라면 그거는 뭐 전소사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예. 지금 KDI가 지금 했다라는 지금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유일하게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했다는 거.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친이 샀다는 땅도 지금 KDI가 예타 면제를 했다는 산단 지역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쪽에 했다면 충분히 그 근처에다가 했으면 훨씬 더 수익이 높았을 텐데 그 지역이 넓으려면 수익도 그렇게 넓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은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이나 또 어떤 국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면책해도 되는데 네. 사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면책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중에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 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윤희숙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네. 이 부동산 문제에 조금의 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국민들한테 신뢰감이 없다.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윤희숙의 정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사퇴 의지가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메시지, 부동산의 메시지를 흠집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뭔가 제기를 할 때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다면 네. 그건 당연히 검증을 해야겠죠. 예. 자, 이현정 의원님께 지적해 주는데 이제 지적신 내용은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를 걸고 발가벗고 수사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퇴가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퇴 걸고 나섰다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교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습니까? 이 사퇴를 걸고 하는 것이?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25일 날 의원직 사퇴를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땅을 사고 이런 건 잘 몰랐다. 그리고 아무튼 자신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번 이제 민주당은 공격을 해왔고 네. 그 지금 이 의원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한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보도를 접했을 때 네. 이게 과연 사퇴할 거리인가?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할 거리는 아니다. 소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너무 빨리 소명을 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전혀 별개의 얘기니까. 네. 예.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7일 날은 부친의 그러한 그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인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건 수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이 이제 자신을 고발한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그 당시 KDI 근무할 때 고위공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합동수사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민주당에서도 과도하게 공격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할 필요가 왜 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윤희숙 의원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발언도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음해 그리고 더러운 모의. 근데 여긴 소개가 안 됐는데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작당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던데 예. 네. 윤 의원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퇴를 하고 다 수사받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 못 벗어야 됩니까? 무슨 문제 제기하면? 참 의원직 사퇴를 얘기하는데요. 네. 의원직이라는 건 물론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야 될 사안들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해도 사퇴 안 한 거에 비해서 신선하게 보이는 면도 있다 하더라도요. 예. 자꾸 의원직 사퇴를 거냐고요. 의원이라는 거는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핵심 정치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런 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 다 공방의 차원인데 사퇴하십시오. 난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 의도가 있느냐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러한 행동이 명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예. 그러면 오히려 신뢰 명분을 더 얻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다음 주도 함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잇따라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수정안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추가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수 아마 있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이 법안이 상정이 될 테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게 회기가 이제 끝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회기가 끝나버리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이제 상정이 돼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필리버스터가 큰 효과는 없겠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7명의 의원들이 지난주에 지금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 법 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국제단체나 그다음에 국내 언론단체, 법조계, 그다음에 지금 사실 진보적인 시민단체, 정의당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민주당이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해서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저는 그 설명회 장소에 보면 얼마나 이 법 자체를 지금 졸속적으로 만드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외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용민 위원장이 외신도 해당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체부에서는 외신에 해당 안 된다라고 이미 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 중재법에 보면 국내 방송업자나 그다음 신문업자만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조차도 이게 지금 외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법을 지금 내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누가 봐도 이 법이 이렇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명확한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그냥 막연한 관습이나 그냥 막연한 어떤 도덕률이 아니잖아요. 법은 명확히 조문으로 규정화된 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를 한 인물들까지도 이 법안 내용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법안을 내일 강행 처리하겠다? 이거야말로 코미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외신 기자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단은 이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을 해서 만든 법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걸 강행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민주당은 하여튼 집권한 이후에 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싸웠다면 이번엔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만큼 저 외신 기자들이 반응은 우리나라 반응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저게. 더군다나 저 김용민 의원처럼 외신도 해당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수 언론 수준이 아닌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되는지 그러고도 저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당인지가 참 의문인데 그중에 더욱 안타까운 건요.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저 부분에서 앞장을 서거나 또는 적극적인 찬성을 표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지 이것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대로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 이게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리고 하려면 왜 유튜브 같은 건 어떻게 하질 않는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정황 문제가 있으면 국민적인 전체 합의를 갖고 언론계 얘기도 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통과한다는 건 임대차 3법보다 훨씬 더 악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집권 이후 국민 상대로 싸웠다는 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좀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정리를 하고요. 변호사님부터 하죠.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이것만 다른 거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왜 글쎄요 굳이 뭐 그쪽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안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행한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진영 나름의 공유된 인식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될 때 끝날 때까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쟁점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주 쟁점적인 건 우리가 과거 숱한 사례와 경험을 보잖아요. 아주 쟁점적인 거를 야당이나 시민사회에 동의 없이 통과시킬 때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라는 거를 임대차도 봤고 말이죠. 하다못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선의가 다 귀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큰 거예요. 사회적으로 쟁점적이거든요. 게다가 현업, 방송, 신문, 언론단체 다 반대하고 있고 다들 말씀처럼 국격 없는 기자도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전 이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굳이 따진다면 선거니까 지금 대선인데 전 대선에도 중도층에는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 민주당의 이 생각은 빨리 바꿔라 말씀하게 드릴게요. 제가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 악의적이고 허위 보도 이런 거를 막겠다는 그의 이제 취지는 근데 그게 있다. 허위 조작이라는 게 조작 보도라는 게 그걸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너무 애매하고 뭐하다. 알겠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이제 선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꾸 이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허위 조작 보도를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이고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언론중재법의 필요성도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손해배상액을 최고 5배까지도 올렸잖아요. 근데 하한액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 이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에서 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고 실제 이제 지금 재판에서도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실은 손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 들여서 결국에는 변호사비 회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조금 현실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과 이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개정 작업이?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 있습니다만 실제 이 잘못된 허위 보도에 대해서 알람 청구권으로 해서 바로 삭제하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이건 실은 오남용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증 책임의 문제도 조금 더 원고에게 더 지우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고 손해액 산출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의 개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이 법 통과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만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법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허위 조작 보도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것이고 이 법을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그런 명목으로 해서 실제 언론 보도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 권력을 향한 의혹 제기라는 지금 사실은 언론은 이 중재에 들어가는 많은 사안들 중에서 70% 이상이 다 이 권력 비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법 자체가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또 지금 통과되는 법사위 과정에서 바뀌면서 아까 완화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돼 버렸어요. 더 지금 사실은 조항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언론의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버렸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지금 문체위 그다음에 법사위 거치면서 더 악화된 법인데 이거를 지금 강화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왜 청와대에서는 아무 멘트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 헌법적 기본 가치잖아요. 근데 항상 문재인 대통령 언론 자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묵시적 동의라고 봐야겠죠. 묵시적 동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